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 고립이라는 좀 복잡하고 무거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위해서 한 저자가 제시하는 아주 뭐랄까 좀 과감하고 도전적인 해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은둔형 외톨이의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문장, 나는 오늘도 을조렸다. 거짓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리고 가상현실만이 유일한 탈출구인 그런 세상인 거죠. 아마 누군가 힘내! 라고 했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거짓말인 겁니다. 정말 깊은 단절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의 이야기, 개인적인 문제로만 볼 수가 없어요. 요즘 뉴스 보면 좀 충격적인 강력범죄 소식들 심심찮게 들려오잖아요. 바로 그 사건들 때문에 이 문제가 한국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시급한 숙제로 떠오른 겁니다. 아마 일본의 히키코모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상이 바로 그거랑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점점 늘어날까요? 여기에는 인터넷 보급이라든지 나 혼자 산다 같은 혼자 사는 문화, 그리고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은둔형 외톨이가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공식적인 정의를 한번 볼까요? 그냥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회랑 거의 완벽하게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마음의 병도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럼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숫자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추정치이긴 하지만 무려 40만 명.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외톨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사회생활은 잘하지만 그냥 혼자가 편한 활동형이 있고 아예 범죄와 관련된 반사회형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볼 유형은 바로 이 두 번째, 은둔형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관계를 원해요. 그런데 사회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고 나서 방 안으로 숨어버린 경우인 거죠. 그럼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왜 한창인 나이에 이들은 세상과 문을 닫고 방으로 숨어들어 버리는 걸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자료에서 짚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성장 과정, 그러니까 어릴 때의 환경입니다. 가정 불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 폭력 같은 끔찍한 경험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거죠.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사회 전체의 분위기, 이른바 나 홀로 문화입니다. 1인 가구가 거의 천만에 가까워지고 혼자가 편해라는 생각이 되게 자연스러워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겨요. SNS를 보면 친구가 막 수백, 수천 명인데 정작 속마음을 털어놓을 깊이 있는 관계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데도 더 외로운 그런 연결된 고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바로 너무나도 팍팍한 이 사회 자체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경기 침체, 사상 최악이라는 청년 실업률까지 뭐 하나라도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분위기. 이 무한 경쟁 사회가 사람을 내모는 거죠.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날 거야 라는 그 두려움이 차라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혼자 있는 게 무조건 나쁜 걸까요? 실패한 삶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이 자료에서 재미있는 비교를 하는데요. 바로 철학자 칸트 같은 역사 속 인물들입니다. 칸트도 평생 혼자 살았지만 누구보다 규칙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핵심적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고독을 스스로 선택했느냐, 아니면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도피했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자, 그럼 원인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바로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가족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의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죠.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자가 우리에게 아주 가슴 아프지만 정말 현실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내 자녀가 몇 년 동안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주 직접적이고 단호한 3단계 계획을 제안합니다. 자, 1단계는 최대로 관심을 가지자인데요. 근데 이게 무작정 다가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첫째, 게임을 함부로 뺏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도피처일 수 있거든요. 둘째, SNS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을 거나 잠자리를 끊는 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여기서부터가 정말 파격적입니다. 억지로 환경을 바꾸자. 네, 키워드는 바로 억지로예요.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 아주 적극적으로, 심지어 강제적으로라도 이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억지로라도 손을 끌고 나가서 같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신감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같이 쇼핑 가서 새 옷을 사주고요. 심지어는 아예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집을 이사하는 것까지도 고려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아마 가장 논쟁적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강제로 치료를 시작하자입니다. 네, 여기서도 강제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병원 가봐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직접 손을 잡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데려가고 상담사를 연결해주는 것까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정말 단호한 조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우리에게 아주 어렵고도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관심이고 어디부터가 강제일까요? 그 경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까지 절박한 상황이라면 그 선을 넘는 것이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